조중동부터 진보 언론까지 왜 유독 문재인에게만 가혹한가? 왜곡된 여론전의 숨은 음모는 무엇일까? 조기숙 정치학 박사가 밝히는 왕따 정치의 실체와 7가지 비밀. 악의적 프레임에 맞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왕따의 정치학. 도서출판 위즈덤 하우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와, 잘 잤다. 둔하고 센스 없는 줄 알았더니 침대는 잘 골랐단 말이야. 여보, 어제 온 소파도 너무 편하던데 소파는 어디 거야?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엔 소파도 출시했구나. 그럼 이제 침대도 소파도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한 건 다 파는 거네. 역시 쇼엔이지. 세계 최초 신개념 어린이 매트와 친환경 소파도 곧 출시됩니다. 검색창에 쇼엔이지 또는 검색창에 쇼의 침대.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연이틀 왜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직전 갑작스런 사드 배치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맥메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해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맥메스터는 어제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며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이 유효하다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말한 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재협상이 있을 거란 이야기죠. 김관진 안보실장의 이야기와 완전히 다른 말을 한 겁니다. 애초 미국의 안보보좌관도 불과 열흘 전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했던 사드를 선거 직전 다급하게 들여오고 이제 돈은 니들이 내라는 소리까지 듣게 만든 장본인들. 선거와 무관하게 저는 그들이 누군지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모두들 안보를 외치지만 정작 나라의 안보를 팔아먹은 진짜 범인은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오늘 쉬는 회사도 많죠. 대부분 그렇죠. 그죠? 노동절이니까요. 예. 쉬는 회사, 안 쉬는 회사가 더 적겠군요. 김은지 기자는 오늘 회사에 출근합니까? 그렇죠. 안 쉬는 네. 회사입니다. 예. 이 매체는 대부분 안 쉬어요, 이럴 때. 예, 마감을 해야 돼서요. 저희도 안 쉽니다. 네. 이번 주 휴일이 참 많은데 저희는 매일 생방송으로 합니다. 안타깝네요, 스스로. 첫 뉴스는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내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취임 100일 하루 앞두고요. 진행한 워싱턴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라면서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27일에도
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 내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라면서 그것은 10억 달러 시스템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촉발시킨 사드 비용 한국 지불 이야기인데 여기 대해서 이제 김관진 안보실장은 자신이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인가요? 네, 그 그렇죠. 사람하고 통화했더니 아니다. 그냥 미국이 내는 거다. 일반적인 이야기 한 거다 이런 이야기했죠. 기존 합의 재확인 했다 했더니 바로 다음날 또 맥마스터가 아니다. 자기는 대통령 말을 어길 수 없다. 당연하죠. 저는 이게 너무 웃겨요. 이 김관진 안보실장이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더니 아니란다. 이것도 아니고 안보보좌관하고 통화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뒤집은 거잖아요. 네. 자기가 뭐라고. 그러니까 맥마스터가 실제로 통화 내용도 그게 아니고 다음 협상 때까지만 유효하다고. 이 말은 다음 협상이 있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가장 1차적인 큰 책임은 김관진 안보실장이라고 봅니다. 어설프게 무마하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드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맥마스터 보좌관도 그렇고 기본 입장이 보니까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제 돈 내라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입장을 바꾼 거죠. 예. 우리가 빌미를 줬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열흘 전에는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고 했잖아요. 불과 열흘 전에 부통령하고 같이 방한했던. 근데 일주일 있다가 사드가 전격 배치된 거란 말이죠.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일주일 사이에 우리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배치해달라고 대선 전에 그렇게 요청이 있지 않았나 추정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한테 매달리면 그럼 돈 내.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에 어떤 칼을 줬다. 저쪽에서 그렇게 원한다면 뭐 알았어. 네. 빨리 배치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 쪽에 우리 정부의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무리수를 두고 그게 미국한테 이런 협상에 칼을 쥐어주게 만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10억 달러면 1조입니다. 이거 결정한 사람이 돈 다 내게 해야 돼요, 이거.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엔 대선 이후에도 아주 크게 불거질 것 같고. 자,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기 전에 이제 지난 토론회가 있었죠? 네, 토론회. 지난주 금요일 밤 토론회에서도 사드 비용 관련된 이야기가 쟁점이었습니다. 네. 각 후보들이 각자 입장을 밝혔는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발언 시작해서 이제 토론회에서 이제 발언은 문재인 후보가 시작했는데 토론회에서 각자 한마디씩 다 했죠. 그렇죠. 네. 자, 사드 관련해서 지난 토론회에서 후보별로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10억 불을 내야 해도 무조건 찬성입니까? 무조건 다 찬성이라고들 해버리니까 이렇게 이제는 비용도 부담해라 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고 10억 불 내라고 하는 것은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이제 코리아 패싱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외교적인 관계를 시작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가정조차도 다 이렇게 한 번씩 흔들었습니다. 10억 불 낼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 딴 걸 노리고 친 것 같습니다. 아마 방위분담금 쪽에 압박이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돈 못 내겠으니까 사드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해야 당당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 입장이 이제 각자 원래 가지고 있던 기본 입장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한 거죠. 예. 문재인 후보는 다음 정부에서 협상하자고 했던 자기 말이 맞지 않느냐. 네, 이런 말을 하는 거고. 홍준표 후보는 돈 내기 싫으면 우파 정부를 뽑아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국의 좌파 정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10억 불이라고 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대선에 오히려 개입한 거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안전인수죠.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 좌파 정부는 싫다는 말을 한 게 아닌데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제 그렇게 해석해서 주장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 안철수 후보는 비슷한 얘기를 한 거죠. 예. 이거는 미국의 협상 스킬이다. 네, 트럼프가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근데 미국의 입장을 이해해 준 거죠. 우리가 미국 입장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나요? 예.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전면 철거해라. 예. 네, 가장 센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가져가라. 예. 원래 본인들이 서 있던 입장 하에서 해석을 한 것이고 홍준표 후보만 그걸 선거운동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좌파 정부는 필요 없다는 뜻이다. 자,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갔고요. 자, 각 후보 지난 주말에 어떤 유세와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자, 1번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번 후보요. 네, 문재인 후보는 어제 서울 신촌에서 집중 유세 벌였습니다. 확실한 정권 교체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의 적폐, 그러니까 4대강 자원외교까지 다시 조사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후보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총리도 장관도 서로 나누자고 합니다. 이게 촛불 민심 맞습니까? 1700만 촛불이 원하는 정권 교체 맞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적폐 청산 특별위원회 만들겠습니다.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 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서 부정 적재 자산이 있으면 반수하겠습니다. 자, 정권 교체 필요성을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적폐 관련해서 조사해서 다시 환수하겠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리고 앞에 총리 장관도 서로 나눠져 가는 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전 대표의 전격적인 어떤 연대 합의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인 거죠. 예. 자, 이런 말들이 어제 서울 신촌 유세에서 문재인 후보로부터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 짚어보겠습니다. 네, 홍 후보는 어제 경기 북부 지역 갔습니다. 보수층 결집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난주 토요일에는 자신의 퇴임식 날 소금을 뿌린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에게 도둑놈의 새끼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니 또 XX라고 하셔야지. 아, 그런가요? 이 기사가 나와 있길래요. 써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방송사고가. 네, 하여튼 그런 발언 있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남쪽 지역은 저희들이 거의 평정이 됐습니다. 이제 충청도로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곧 수도권으로 홍준표 바람이 상륙해서 빚 다 없애주고 50년 먹고 살 것만 마련해주고 청렴도 꼴찌등급에 1등 시켜주고 그래 다 하고 털고 나왔는데 퇴임하는 날 앞에서 소금을 뿌리지 않나. 에이 도둑놈의 자, 저희 PD가 또 경고를 먹겠네요. 아이, 죄송합니다. 기사가 그냥 나와 있길래요. 읽어도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유. 아니, 이제 김은지 기자가 무슨 잘못이겠어요. 저희 PD 잘못이고. 아닙니다. 저희 PD가 징계 받는 것으로 해결해야죠. 네. 자, 홍준표 후보는 이제 계속 주장한 대로, TK 지역 민심은 돌아섰다. 그래서 충청도 수도권으로 홍준표 바람을 몰고 오겠다. 동랑품, 계속 얘기한. 동남풍이 들어온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언이 나온 것은 김해 요새였던가요? 네, 경남 김해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본인이 도정을 잘 이끌었는데 좌파들이 자기를 비판하고 그게 이제 도둑놈의 XX라고 유세 중에 자기 지지자들은 결집시키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갈라치기 전략을 유세 현장에서도 구사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홍준표 후보의 처음부터의 전략이었죠.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3번 후보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도 최대 표밭진 수도권 집중에 나섰습니다. 집중 유세에 나섰는데 안 후보는 선거 막판 이슈로 개혁 공동정부와 통합을 내세워서 지지세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의 통합은 껍데기 통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모두 참여하는 개혁 공동정부 세우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육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껍데기 통합입니다. 단지 선거를 위한 속임수입니다. 선거 끝나면 도와준 사람 모두 버리고 경기도 남경필 지사는 협치와 연정의 모범을 세웠습니다. 개혁 공동정부는 대한민국 협치와 연정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겁니다. 연설할 때 계속 얘기하지만 연설할 때는 확실히 자기 목소리처럼 점점 들리고 있습니다. 많이 해서 연습해서 그런지. 수도권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보수층을 잡기 위해서 김종인 전 대표 이제 개혁 공동정부론을 내세운 거죠.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통합정부론을 가짜다. 개혁 공동정부가 진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경기도다 보니까 이제 남경필 도지사에 대한 칭찬. 네, 협치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협치 연정은 계속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키워드니까.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가 협치 연정의 모범이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남경필 도지사와 협치 연정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모델을 제시하는 거죠. 계속 주장해 왔던 바고요. 자, 이번에는 4번 후보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는 또 대구 찾았습니다. 야구장에 가서 시민들을 만났는데 여기서 홍준표 후보를 겨냥하는 말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보수 후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자신이 건전한 보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역시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보수 유권자들께서 정말 이제는 사람을 제대로 좀 가려주셔야 된다. 홍 후보로는 도저히 보수의 품격을 유지할 수도 없고 냉정하게 누구한테 맡겨야 우리 대한민국을 이 위기로부터 구해낼 수 있느냐. 여러분 잘못 찍으시면 또 손가락을 자르니 이런 소리 하십니다. 우리 손가락 자르지 말고 좋은 대통령 뽑읍시다 여러분. 자, 유승민 후보는 이제 홍준표, 이제 보수 후보로서 홍준표 후보가 자기가 없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거고요. 부산이죠, 두 번째. 네, 부산 가서 한 말입니다. 네, 부산에 가서는 손가락 또 자를 거냐. 예. 멘트는 좋았다고 보는데 현장 연설에서 너무 길어요. 좀 더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부산에 가서는 이번에는 좋은 보수 대통령을 뽑아서 나중에 손가락 자른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오게 하자. 네, 후회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예. 자, 5번 후보. 네, 심상정 후보도 어제 대구 찾았습니다. 거기 가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고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도 견제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28일에는 서울에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언급도 계속했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구 보수는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어요. 염치도 없어요. 막가파예요, 막가파. 남은 대선의 유일한 변수는 심상정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 준표 아저씨 잡아주시면은 5월 9일날 경천 동지할 대한민국을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준표 아저씨하고는 말을 섞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을 안 섞으니까 너무 망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제 페북에 보니까 시부모님 좀 속 시원하게 한번 좀 때려주세요. 제가 손으로 때릴 힘이 안 되고 말로 때리게요, 말로. 예? 현장음에 오토바이 효과음이 있었는데 저희가 넣은 게 아닙니다. 실제 유세 현장이었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는 지난 토론회부터 홍준표 후보를 직접 타겟으로 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선명한 문재인 후보보다 더 선명한 후보가 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전까지는 홍준표 후보를 사실 외면하는 아예 상대하지 않았죠.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전략을 바꿔서 홍준표 후보를 직접 공격하는 것으로 그래서
개혁의 적임자가 자신이다 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자, 오늘은 곧 이어서 리얼미터도 들어봐야 되고 저희가 또 오자, 이번엔 5당을 다 모십니다. 오자 빙의 토론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 기자였고요. 자, 바로 이어서 리얼미터의 권순정 실장님이 사실은 아까부터 앉아 계셨어요, 옆에.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심번호를 이용한 대규모 조사 결과가 바로 나왔다면서요? 예. 네, 지난 주말 29일까지죠. 이틀 동안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안심번호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고요. 2,200여 명 조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안심번호라는 건 휴대폰 번호 앞자리만 가지고는 그 지역이 어딘지 몰라서 구분하기 힘든데 안심번호는 KT 혹은 SK로부터 3개사 모두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네. LGT를 말 안 할 뻔했네요. 3개사로부터 그 지역에 거기선 정보가 있으니까 그 지역의 번호를 제공을 받아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라서 훨씬 정확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죠. 네네. 자, 그럼 안심번호를 사용해서 2,200명 여론조사를 지난 주말에 한 겁니까? 예, 지난 주말 28일과 29일 금토고 이틀간 했습니다. 금토 이틀간. 예. 네.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2주 전 동일한 응답자 수하고 그 조사 방법이라든지 똑같이 해서 2주 전에도 조사를 했는데요. 2주 전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가 1.5%포인트 상승한 44.1%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21.8%가 나왔는데요. 15.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2주 전과 같은 방식의 조사에 비해서. 예, 그래서 2주 전에서는 한 5%포인트 차가 났었는데 지금은 22.3%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지점은 홍준표 후보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6%가 나와서 8.2%포인트가 올랐고요. 또 심상정 후보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때는 한 3, 4% 정도가 나왔는데 5.3%포인트가 올라서 8.6%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예, 맞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1.6%포인트 올라서 4%가 나왔고요.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들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있는 중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1강 2중 2약하고 물음표가 붙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거의 1강 2중 2약이라고 그렇게 이제 좀 논의를 모아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1강 2중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면서. 예, 격차가 5.2%포인트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안심번호를 이용한 2,200명이면 큰 여론조사인데요, 보니까. 네, 적극투표청에서도 잠시 보면 조금 더 벌어집니다.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47.4 대 21.1. 그리고 홍준표 후보나 심 후보, 유 후보는 조금 변동은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네. 47.4, 21.1, 홍준표 후보 15.1. 네. 심상정 후보 9.0, 유승민 후보 3.7. 그리고 당선 가능성을 보면, 당선 가능성은 유권자들이 현재의 대선 판도를 어떻게 바라보는 심리를 볼 수 있는데요. 대세론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사를 하는데 문재인 후보가 68.7%가 나왔고요. 안 후보가 13.2%, 홍 후보가 10.1%, 유 후보와 심 후보가 각각 0.8%, 0.6% 나왔습니다. 물론 뭐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당선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유권자들의 심리 상태가 다음 정권의 탄생 가능성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 예, 문 후보에 대한 당선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유권자의 전망이 훨씬 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KSO의 조사에서는 70%대가 넘어선 걸로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 여론조사 수치가 잘 나오니까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긴 하죠. 네. 두 번째로 지난 3주 전 조사 상대 비교해서 후보 간 유권자 이동이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4월 초에 5개 정당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요. 그 이후부터 조사일까지 한 3주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어느 후보로부터 어느 후보로 이동을 했는지 그리고 또 이후 5월 9일까지 어떻게 이동할지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홍 후보와 문 후보가 이 기간 동안에 그 지지층을 계속 유지를 해온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문 결속력이 높다는 건 지지자 결속력이. 예, 홍 후보는 83.7%, 문 후보는 83.2%, 거의 비슷한 한 10명 중 8명 이상이 4월 초에 확정될 때의 지지했던 사람들과 지금까지 지지했던 사람들 지금까지
계속 지지했고요. 반면 조금 떨어집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떨어지는데 안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54%가 유지된 반면 한 46%가 이 3주 기간 동안에 다른 후보로 이탈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안 후보의 이탈자들은 홍 후보로 16.4%포인트가 갔고요. 문 후보로 13.4%포인트, 심 후보로 6.3%포인트, 유 후보로 5.8%포인트 각각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후보는 사실 진보 보수 양쪽의 지지자들을 다 묶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흩어질 때도 다 흩어지는군요. 예, 홍 후보가 지금 아까도 보셨다시피 거의 2배가량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니 홍 후보 이 기간에 신규 지지자, 그러니까 지지를 하지 않았다가 새롭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반에 왔냐 하면 응답자 전체의 4.3%가 안 후보로부터 온 게 분석이 되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유 후보와 문 후보로부터 각각 0.9%, 0.8%를 얻어서 거의 다 안 후보로부터 온 지지층들입니다. 안 후보가 이제 보수층을 많이 끌어안고 있었으니까요. 네. 심상정 후보의 지지는 예, 심상정 후보도 상당히 많이 이제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념적인 성향이 이제 그 좀 비슷하다고 인식이 되고 있죠. 문재인 후보로부터 2.7%, 가장 많이 왔고, 예, 안철수 후보로부터 1.7%를 끌어당긴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주로 이제 중도 보수만 끌어안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진보층도 상당히 끌어안고 있었거든요. 예, 전체적인 이념적인 어떤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그늘로 따지면은 안 후보가 좀 골고루 지지를 받은 거죠.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3자 구도는 어디까지 조사가 됐나요? 네, 지난 주 초에 바른정당이나 그리고 좀 주중에 김종인 전 대표를 안철수 후보가 역입을 하는 과정 속에서 3자 단일화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3자 단일화 여기서 그러면 문안심인가요? 예. 문안심. 그러니까 심 후보는 이제 계속 간다라고 전제를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문재인 후보가 5자 다자 구도에서 조금 1.2%포인트 높은 45.3%가 나왔고요. 안철수 후보는 5자 구도에서 3인을 다 합한 것보다 약 14.8%포인트가 낮은 30.5%가 나왔습니다. 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예, 심상정 후보는 10.2% 나왔고요. 한 가지만 더 해보죠. 마지막 5월 9일까지 지지층이 어디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 조사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지금은 누구를 지지하는데 네. 5월 9일까지 끝까지 지지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충성도를 묻는 건데. 맞습니다. 문 후보 같은 경우는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응답률이 85.8%로 가장 높았습니다. 충성도가 높다는 건 계속 얘기되었습니다. 예, 홍 후보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했는데요. 81.4%가 5월 9일에도 찍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찍겠다는 거죠? 반면 안 후보는 살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78.9%가 끝까지 지지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19.3% 한 10명 중 2명 정도죠. 는 이동할 수도 있다. 다른 후보로 교체할 수 있다. 이 숫자가 이동하면 이게 20% 지지대가 흔들리는데요. 예, 그리고 심 후보나 유 후보도 상당히 이제 교체 가능 응답률이 높았는데 각각 38.5%, 41.2%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 문 후보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네네. 그래서 정의당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죠. 예, 심 후보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격차에 연동돼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만약에 좁혀진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 유승민 후보도 사실은 이제 보수 후보 이동 가능성이 지금 제일 높아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막판에 유 후보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로 정권 연장이 가능하다. 네. 보수층이 결집할 수도 있는 그런 수치인 거죠. 이게. 아무래도 유 후보의 지지층이 만약 그렇게 보수층이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홍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40% 정도. 네네. 그렇다면 지금 지지율로 치면 한 2, 3%는 옮겨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심 후보도 약 한 2, 3% 정도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조사 결과 읽어야 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이번 조사는 강원도민일보, 경기일보, 국제신문, 영남일보, 전남일보, 중도일보, 한라일보 등 지방 대표 7개 신문사 의뢰로 리얼미터가 4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239명을 대상으로 무선 안심번호와 무선 RDD 90%, 유선 RDD 10%, 전화면접 51%, 자동응답 49% 혼용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1%포인트, 응답률은 11.8%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얼미터 권수정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처음으로 준비했다가 뜨거운 대선 후보들이 나온 것보다 더 재밌다 평가를 받았던 빙의 토론. 오늘은 제가 알기로는 라디오 사상 최초로 5당이 모두 나왔습니다. 네. 보통 스튜디오가 이렇게 커버가 안 되거든요. 네. 저희가 5당을 모두 모셨습니다. 빙의 토론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전략본부 부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인입니다.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여기서 안녕하십니까 이철희입니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빙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예, 스트롱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긴데요, 스트롱맨. 자, 국민당 김경진 선대위 홍보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여는 첫 대통령 안철수입니다. 와, 비슷하니까. 소머리 창법이 아니라 가래 창법. 아, 왜 뒤늦게 웃어? 바른정당 진수희 총괄 선대본부장 나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승민입니다. 아유, 당황스럽네요. 처음부터. 이런 분위기입니다. 적응하셔야 되고요. 정의당의 이정미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신불입니다. 어색하다. 안 되겠다. 별로 안 자, 5분이나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중간에 이제 오디오가 물리기 시작하면은 누가 말하는지 TV에서는 구분이 가는데 라디오에서는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발언하실 때 제인입니다. 제인이 준표에게. 제인이 신불리에게 이렇게 지목을 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을 건다. 비디오가 없으니까요. 제인이 찰스에게, 제인이 승민에게 이렇게 꼭 앞에 누군데 누구한테 말을 건다 하고 해주셔야 이게 이루어집니다. 2부에서는 한번 해보시면 익숙해져서 3부에 가면은 저희도 지난번에 해봤더니 처음에 2부에서는 아주 잘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3부가 되니까 난장판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3부가 돼야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데 남녀가 빙의 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것까지 저희가 배려해드릴 수는 없어요. 자, 할 수 없고요. 오늘 첫 번째 한 번씩 각 당에서 다른 당을 지목해가지고 현재 판세에 대해서 우리 당은 이렇게 판세를 읽고 있고
이렇게 먼저 말한 다음에 상대당 한 군데를 지목해서 당신들 당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거 틀렸어 그거. 그렇게 안 돼. 그렇게 판세 분석을 먼저. 자, 그럼 1번부터 제인.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예. 예, 저희는 뭐 그저 좀 담담히 운든 상황, 소위부답입니다. 너무 좋아서 이렇게 뭐 들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차분하게 그러나 좀 담담하게 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게 좀 이상했습니까? 네. 날짜 빨리 가라고 기다리기만을 기다린다는 그런 뜻. 놀고 있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저희가 그 남은 한 일주일 동안 격차를 많이 벌려서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바쁩니다. 다른 당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찰스 걱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찰스, 네. 걱정입니다. 예. 이게 뭐 반전의 계기가 아니라 이게 계속 추락의 계기만 만들어져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물어보신 거예요? 네. 이게 한번 공격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걱정한 겁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약 올린 거.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근데 찰습니다, 사실. 네, 찰습니다. 네. 안 찰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도 여유 있게 지금 시간 가는 것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제인을 보고. 네, 제인을 보고. 네. 승리가 명백하기 때문에. 우선 작년 4.13 총선 때 지금 종로 여론조사를 보면 그 선거 전에는 정세균 의장이 오세훈 시장한테 한 10한 7, 8% 뒤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뚜껑을 까보니까 거꾸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작년 또 4.13 총선 얘기를 한 번만 더 하면 총선 직전에 국민의당 여론조사 한 자리 숫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뚜껑 까보니까 비례득표는 20몇 %가 나왔고 그다음에 어쨌든 호남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별 신경 쓰지 않는다. 중요한 건 우리는 이 미래 이 인터넷 지표인 이 트렌드 검색량이 얼마나 되는가. 미국에서도 지금 트럼프하고 힐러리 때 여론조사는 힐러리가 앞섰지만 트렌드 검색에서는 트럼프가 월등히 앞섰는데 그 결과대로 선거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그런저런 지표들을 보고 있고 또 우리 찰스가 워낙 상품이 좋다. 그래서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 다들 쫄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잖아. 아니, 나 어디까지 가시나 이렇게.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차분히 사고 안 치고 시간을 잘. 제인입니다. 하나만 보태겠습니다. 네. 한두 번 더 SNS 지수 말씀하시는데 흔히 구글 지수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는 구글 많이 안 씁니다. 네이버를 많이 씁니다. 엉뚱한 거 갖다 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여론조사 신경 쓰잖아요. 안 쓴다고 그러면 안 되죠. 솔직하게 신경 쓰는데 실 내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 스트롱맨이 훨씬 더 정직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요새 안드로이드 폰의 삼성 갤럭시의 디폴트 검색 엔진은 구글이기 때문에 어쨌든 구글 검색 많이 쓰고요. 저희는 굉장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지금 선거를 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롱맨. 네, 스트롱맨입니다. 저희는 뭐 요새 대체적으로 각 당 후보들께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인 지금 보면은 다 된 것 같아서 TV 토론할 때도 보면 아주 뭐 그만하세요, 끊지 마세요, 뭐 등등 해가지고 오늘 정책 본부장하고 토론하세요. 이런 보면서 이게 어떤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실언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 고정 지지층 가지고 있는데 확장하기는 또 어려운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가져보고 또 사실은 뭐 찰스는 뭐 스스로 알아서 셀프 디스를 해주시니까 이게 참 어떻게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될지 참 이런적이고 우리 또 신블리께서 유승민 후보한테 했던 그대로 좀 진심으로 돌려드리고 싶은 게 진짜 힘내라 심상정 이렇게 해서 그거를 네. 스트롱맨한테 들으니까 참 기분이 거시기하네요. 그렇게 되기를 지금 뭐 다 이렇게 저기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승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안 하겠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판세를 그동안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사실은 조금 전에 일어났었다. 근데 이게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나타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라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여론조사는 나중에 나온 겁니까? 아니 그게 보십시오. 4.12 재보궐선거에서 영남 6개 싹쓸이한 건 물론이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그때 당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저기 뭐 제인이 TK에서도 1등했어요. 압도적 1등이었습니다. 뭐 또 내지는 거의 뭐 저기서 찰스가 뭐 이런 저기다 우린 뭐 형편없이 게임도 안 되겠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에서도 4석 중에 4개 중에 3개를 저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수치로 나타나는 거하고 현실은 다르다. 이런 게 그때도 입증이 됐고 또 뭐 빅데이터 얘기 나왔는데 꼭 구글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빅데이터 종합한 저희 나름의 저기나 또 내부 여의도 연구소의 여론조사의 트렌드 이런 걸 볼 때 이미 일어났었다라고 보고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5월 2일 조사까지 신양강 지금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거는 어쨌건 제인이 1강이에요. 근데 신양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가 되지 않는 기간 중에 저희가 쭉 올라가서 피크를 5월 9일 날 찍게 된다. 지목해서 제인입니다. 하나만 제가 정정할게요. 다 지목해서. 2등과 3등의 순서가 바뀌는 건요. 골든 크로스가 아니고 실버 크로스입니다. 네. 골든은 1등이 될 때 골든 크로스고. 뭐 그건 인정하죠. 실버 크로스가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가온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졌다. 아니 아직 발표된 조사에서는 안 일어났던데요. 실제로 스트롱맨이 골든 크로스를 이룰 가능성은 거의 없죠. 신불립니다. 네. 지난 촛불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어려운 몇 차례 고비가 있어도 국민들 중에 70% 이상이 반드시 이번에는 적폐 세력을 청산해야 되고 촛불 개혁을 이뤄야 된다. 이런 여론 지표가 계속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트롱맨이 뭐 그 이상을 치고 나와서 골든 크로스를 이룬다. 이거는 지금 대선 국면에서는 좀 가당치 않은 목표 수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트롱맨입니다. 근데 어렵다. 적폐 세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최순실 국정농단 이 부분을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잘못한 거 있지만은 그거와 연계해서 모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졌던 정책 모두가 잘못됐고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을 적폐 세력이라고 하고 그거를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청산하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바람직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진영 싸움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트롱맨이 처음부터 TV 토론에서도 우파 가치 그게 결국 이제 공동체 안보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그래서 홍준표 후보야말로 뭐 이렇게 TV 토론에서 뭐 표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 하지만 가치 지향의 정치가 뭔가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뭐 심지어 동성애 문제까지 그러니까 안보, 경제, 복지, 일자리, 동성애, 사형제도 등등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언제 대선 때 이렇게 가치 중심으로 우파적 시각은 이런 거고 우파적 해법은 이런 겁니다. 라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저기 승민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오늘 노동절 휴일 아침이고 해서 좀 웬만하면 좀 안 좋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니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우리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하시는 얘기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끼어들지 않을 수 없었는데. 스트롱맨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네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론조사가 거의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선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여론조사 수치가 다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5월 9일 날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 미국 대선에서 봤던 것처럼 아주 충격적인 반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스트롱맨의 경우는 정말 그러시면 안 되죠. 예.
이 지금 제가 보면 이 한 두 번의 보수 정권 거기다 이제 탄핵 사태까지 겹쳐서 이 보수 그러니까 진보 쪽 진영으로 운동장이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것만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유승민 후보가 이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거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우리 정치가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균형을 좀 잡아주십사. 그런데 균형을 잡아주기 위한 새로운 보수를 좀 봐주시고 그 싹을 좀 틔워달라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는데 홍준표 후보나 자유한국당이 그 역할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 분명히 그걸 아실 거예요. 어떻게 잠깐만요. 제가 아까 얘기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이 보수의 대안 세력으로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 이거는 저는 정말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어떻게 수구적이고 부패하고 낡은 그다음에 기득권을 다 가져가겠다. 심지어는 국정농단 세력까지를 단 한 명도 청산하지 못하고 그대로 껴안고가는 이런 세력에게 이 보수 진영에서 이 대표 주자의 위치를 안겨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뭐 양강구도로 이미 신양강구도로 들어섰다. 이거는 저는 저도 너무 과장된. 지금 말씀을 누가 들으면 신문리가 하신 말씀인지. 아니 찰스 쪽에서도 스트롱맨한테 한 번 정도 난리하게 홍 스트롱맨. 이 홍 스트롱맨이 좀 이상한 쪽으로만 스트롱한 것 같아. 어떻게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뇌물죄로 물론 뭐 항소심에서 무죄 받긴 했지만 1심에서 유죄 나왔던 거 아니에요. 항소심에서 무죄 나왔고 대법원 뇌물에 대해서 지금 최종 판결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런 사람 대통령 돼서 되겠어요? 그다음에 세상에 저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스트롱맨으로 스트롱맨 쪽은 좀 무서워서 안 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에 뭔 대통령 후보가 무슨 돼지 흥분제 얘기가 그런 단어가 따라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스트롱맨은 대통령 후보하면 대통령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빨리 자진 사퇴 포기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스트롱맨 주변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탄핵도 다 반대했었잖아요. 박근혜 구속되면 안 된다고 다 서명되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스트롱맨도 좀 이상한 분이고 스트롱맨 주변에 있는 분들은 지난번 이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이게 조금 좀 태도들이 많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한마디 여기 지금 두 번 이어서요. 아니 한마디만 더 할게요. 스트롱맨 길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니 제가요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가면 다음에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3부에 또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승민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김경진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에 좀 덧붙여서 찰스 쪽에서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한마디만 제가 덧붙이면 얼마 전에 아마 그 스트롱맨께서 헌법재판소의 그 헌재 결과에 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그 깎아내리는 그 모욕적인 언사를 하셨던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는 우리나라 헌법 수호의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헌재 의 판결을 뭐 잡범들에 대한 판결문에도 볼 수 있었던 내용이다. 이거는 대단히 곤란한 이야기다 하는 점을 제가 덧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문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스트롱맨입니다. 저는 일단 승민 얘기한 지금 큰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결과를 열어봤을 때 변화가 있을 거다. 뭐 이거 전적으로 같은 의견인데 왜 또 이렇게 저기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투표를 직접 하면 엄청난 결과가 있을 거다. 여론조사와 다른 그런 점 말씀드리고 승민에 대해서 이 말씀만 그동안에도 저는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일체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왔습니다만은 유의미한 득표를 하는 순간 승민이 하는 순간 아주 작은 표차로 우리 우파가 패하게 되면 기존의 배신자 이미지에다가 성공한 이정희는 박근혜 대통령 못되게 하기 위해서 나와서 실패했는데 그렇게 되면 성공한 이정희가 되면 승민의 정치적 미래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아무튼 스트롱홍이 많이 뜨긴 뜨나먹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많이 얘기가 되지만 그전에는 별로 디스를 안 하셨는데. 그때는 6% 7%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제부터인가 우리 재인 측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검증하겠다 하고 대변인들 막 이동평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야 이게 좀 잘 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민입니다. 저 네. 한마디 제가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배신자 이미지 우리 이거는 정영기 의원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의원께서 배신자라고 생각하세요? 자. 기존의 배신자 이미지라고 제가 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여기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거는 여기서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국민들 배신자 중에 이미지는 보편적인 이미지가 아니고요. 일부 그 국정농단 세력이 만들어낸 겁니다. 우파들 사이에 그런 게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우파 전체의 생각이라고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일반화 오류입니다. 몸만 풀었는데 2부가 다 끝났어요. 3부에서 진짜 본격적으로 전투가 시작될 것이고 이철이, 정영길, 김경진, 진수희, 이정미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김치는 맛있어야 한다. 아주 화끈하게 100% 국내산으로 16년 전통으로 햇섭 인증으로 화끈하게 맛있다. 화끈하게 통한다. 화통김치. 배추김치, 알짜김치, 총각김치, 깻잎김치, 깍두기도 화통. 검색창에 화통김치. 아우 맛있어.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최 부장. 아까 영어 실력 제법이던데 다시 봤어?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근데 자네도 서초동 비밀과에 받았다면서? 아니 그걸 어떻게... 정말 소문대로 한 번만 만나도 말문이 확 트이나? 역시 듣던 대로입니다. 10분 만에 터졌습니다. 김변의 박이사의 자네까지 나도 소개해주게. 당장. 16년간 은밀하게 진행됐던 서초동 비밀과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스피킹 솔루션을 검색하세요. 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딱히 부지런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 자, 이철이 부본부장, 정용기 수석대변인, 김경진 홍보본부장, 진수희 총괄선대본부장, 이정미 전략기획본부장 5분과 함께 빙의토론 2부에 이어서 이어갈 텐데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 멤버로 한 번 더 남았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대선 바로 이틀 전이죠. 그때 다시 한번. 왜냐면은 2부에 한번 해보니까 서로 사이도 안 좋고. 서로 사이도 안 좋고. 끝나고 점점, 나가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서로 시간에. 분위기 점점 험악해지는 게 딱 이 컨셉이 맞습니다. 자, 3부는 네거티브전이 펼쳐질 텐데 그 전에 5번 후보 순서를 기다리다가 2부가 지나버렸어요. 5번 후보에게 5번 후보의 판세 후보 판세 분석과 다른 정당을 찍어서 한 사람 찍어서 그 정당 분석은 잘못된 것이다. 예, 신불리입니다. 지금 이제 TV 토론이 계속되면서 신불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지지율이 조금씩 이제 오르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번 주에 두 자릿수 지지율을 지금 목표로 띄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재인 지지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것을 긴장을 하시면서 저 계속 올라와가지고 우리 표 갈
갉아먹고 이게 정권 교체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일 타겟으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실제 이제 그 지금 제인이 갖고 있는 지지율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되려면 스트롱맨이나 그다음에 찰스가 독자적인 힘으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둘이 단일화를 할 상황이 되어야지 그 제인 지지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제가 몇 차례 그 토론에 많이 나가보면 결과적으로 이 두 분 간의 단일화는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찰스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한테 사퇴하라 그러고 TV 토론 때 얼굴도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막판에 갑자기 단일화를 할 리도 없고 그리고 제가 볼 때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아무리 1등 되는 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홍준표 후보랑 단일화를 하는 그 순간 국민의당 자체가 존립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단깨 먹고 단일화를 시도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 가지 우리 찰스 후보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김종인 전 의원한테 공동정부 추진위원회를 맡기셨잖아요. 저 눈 좀 뜨고 저 좀 보세요. 그러면서 이후에 그 공동정부에 홍모를 비롯해서 어디를 특별하게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홍 후보를 포함한 그런 분들이 적폐 세력이나 친박 패권 세력은 아니다. 이러면서 이후 그 정부에 홍준표 후보까지를 포함한 연정구상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게 이전부터 계속 이제 냄새가 풀풀 나가지고 진짜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연정할 거냐 그런 얘기를 계속 몇 차례 대변인께도 여쭤보고 그랬는데 단정적인 답을 안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멋지십니다. 아니 근데 찰스입니다. 예. 김찰스입니다. 아니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신불리도 여기 물러나가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쪽 승민도 여기 지금 물러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고 다 똑같잖아요 입장은. 물러나가라? 아니 준표 후보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네네 그렇습니다. 신불리 입장도 그렇고 네. 우리 찰스 입장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여기 유승민 입장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만 지금 물러나는 소리 안 하고 있어. 좀 잘못됐다 요선에서 이제 멈추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입장은 똑같아요. 승민입니다. 네. 지금 신불리 쪽에서 그 개혁 공동정부 구상 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 우리 그 찰스하고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홍준표 후보나 누구죠? 자유한국당까지 같이 끌어들이는 개혁 공동정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개혁이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홍준표 후보나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서 개혁 공동정부에 이름을 붙인다? 이거는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고 선거 승리만을 위한 공학적인 이런 구상 같아서 그거는 좀 아니라고 요 얘기 보고요. 하나만 제가 좀 할게요. 예, 아니 안 한다는데 왜 우리 신불리 제가 요 얘기 하나만 할게요. 우리를 이게 지금 잠깐 신불리의 희망사항인지 아니면 전제가 잘못됐어. 민주당의 문재인의 사주를 받아서 신불라가 대변인을 하고 신불리의 특징은 사실관계에 입각한 질문을 드린다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 차기 정부에 그 공동정부 내각 구성권 한번 짜봐라. 그 위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위임하셨습니다. 나 몰라. 언론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언론이 맞는 거예요? 내각 구성권 한번 김종인 위원장이 짜보세요 해서 그 위원장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 연정에 홍준표 후보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후보는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얘기 하고 계신 거고. 그럼 김종인이 말 잘못했네.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면 김종인이 말 잘못했네. 안철수 후보의 그 공식적인 입장은 김종인 위원장에게 일을 맡겨놨더니 초장부터 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망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종인 공동개혁정부 공동개혁정부 위원장이 어쨌든 후보 철학과 후보 생각을 잘 모르고 그냥 일 맡겨놨더니 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망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딴소리했네. 후보의 철학과 가치를 명확히 숙지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공동정부 구성에 관한 원칙과 틀을 마련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솔직히 어제 저녁까지 지금 광주에서 유세를 하다 올라와가지고 상황이 지금 큰일 났어요. 당이 지금 촛불 좌파 민주혁명 얘기하시는 분하고 지금 연정하자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애부당에서. 신분이 좀 조용해봐. 질서 좀 지켜봐.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 후보의 가치와 철학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한 후보의 가치와 철학은 어쨌든 선거 전에는 각자 다 완주한다라는 것이 원칙이고 연대 단일화 선거 전에는 안 하겠다라고 누차 그 후에는 선거 후에는 선거 후에는 최소한 여기는 연정할 수 있지. 제인이 얘기 좀 하면 안 됩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다른 정당을 그러니까 선거 후에는 기본적으로 연정, 통합, 협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입장들이 다들 비슷할 거예요. 뭐 민주당 얘기도 그렇고 다 그 쓰는 단어들이라든지 어차피 의석이 180석이 안 되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뭐 크게 무슨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해도 됩니까? 네, 하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 한 번씩 돌아왔으니까. 저희도 이렇게 사주했다고 하니까. 일종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제. 저희가 사주. 1번. 네거티브전이. 예. 1번에 얘기하면 다른 분들이 다 손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룰을 일단 정하고. 예. 제인입니다. 사주 한 일 없을 뿐더러 TV 토론 보시면 우리 이제 신벌리가 누구 사주 받고 뭐 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확인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철수 후보 찰스의 얘기를 신뢰한다면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그런 권한을 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어찌 보면 3-4번 만났다 그랬거든요.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 그분이 만약에 후보와 다른 생각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그럼 바로 잡든지 아니면 그분을 모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모셔다 놓고 권한을 줘놓고 생각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분이 틀렸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야말로 유체이탈 화법도 아니고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만 반론해도 될까요? 찰스 양아? 네, 하세요. 찰스 양아가 아니고 내가 찰스 양아구나. 아니 그게 항상 지금 우리 국민의당에서 주기적으로 터져나오는 문제가 작년 4.13 총선 때도 김한길, 천정배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저 김경림도 마찬가지였는데 수도권 연대론을 하느냐 아니면 독자파로 가느냐 그 얘기가 항상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 강 찰스 응학께서 자강으로 독자로 가자라고 밀어붙였고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갔어요. 그다음에 이번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우리 박주선 부의장님 또 손학규 전 더불어는 아니고 그때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어쨌든 우리 손학규 전 대표께서도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주장을 하셨는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께서는 당시 예비 후보께서는 자강으로 가야 된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해서 왔어요. 최근에 또 지금 공동 선대본부장이던 손학규 선대본부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어쨌든 안철수가 또 밀어붙여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철수의 찰스 말을 느리게 해가지고 공격받을 시간을 줄이려고 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별걸 가지고 다 뭐라 그래. 어쨌든 안철수의 입장은 항상 분명하고 명확하다.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왔다. 김종인 위원장님 얘기로만 됐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지 마. 적폐 세력과 패권 세력을 제외하고는 이후에 모든 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김종인 위원장 얘기 이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적폐 세력, 패권 세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내에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님들이 한 30명 정도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이후 연정에 함께 할 수 있냐.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입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스다 노라를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김종인 위원장 얘기까지 또 나오다 보니까 진짜 이 국민의당이 촛불좌파 민주혁명 얘기하시는 이 자유한국당하고도 뭔가를 함께 일을 이후에 전국 구상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 근데 승민입니다. 근데
근데 여기 대상이 되는 우리는 왜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잠깐만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대상부터 얘기 좀 홍준표 합시다. 우리 입장을 듣고 얘기를 해야지. 승민도 대상이니까요. 발언권이죠. 예. 그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개혁 공동정부.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개혁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데 뭐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듣자. 자, 이제 그러니까 스트롱맨. 스트롱맨입니다. 예, 여기서도 보면 아니 여기서도 보면 좌파 세 분의 강남 좌파 한 분에서 좌파 세 대 우파 하나에 이게 이런 거예요. 가치지향의 정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스트롱맨이. 이 말이 맞는 것인 게 극좌나 극우의 처방은 잘못됐지만 우리 정치에서 그동안에 좌파를 좌파라 부르지 못하고 진보라 부르는 기형적인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국민들이 저래서 좌파구나, 이래서 우파구나. 그럼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파적 해법이 필요한가, 좌파적 해법이 필요한가를 판단하는 그런 정치 발전을 한 단계 시키고 있는 게 스트롱맨이다. 자, 이런 게 여기 잠깐만 이거 마무리 좀 해야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런 우파 가치지향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우파 정부를 단독 정부를 세워서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어서 확 돌려서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뭐는 공동 정부고 우리는 우리 나름의 단독 정부를 세울 수 있다는 지금 자신감에 넘쳐 있는데 누가 누구한테 지금 뭐를 끼워주느니 안 끼워주느니 니들도 끼워준다고 했잖아 뭐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전제가 잘못된 어불성설이다. 자, 제인입니다. 우파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좌파를 좌파로 부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겹도록 불렀잖아요. 언론에서. 예. 그러니까 못 부른 게 아니죠. 지겹도록 불렀고 우파의 가치를 지킨다 그러면서 동성애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이 이 동성혼까지 합법화했잖아요. 미국 대법원이 합법화했어요. 미국이 오랜 시간이 걸렸고 사회적인 토론이 있었다.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토론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 과정이 있는 건데 미국이 동성혼을 미국 대법원이 합법화 시킨 거면 미국이 좌파 국가입니까? 미국 대법관들이 좌파예요? 우파적 시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반대 우파적 시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였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면 좌파적 시각이 그 부분은 승리한 거고 사회적인 동의를 얻어낸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그 문제에 있어서 제 질문을 답을 해보세요. 미국 민주당이 좌파예요? 미국 대법원이 좌파예요? 좌파가 지배합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좌우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거기야말로 대체적으로 다 우파인데 조금은. 근데 어떻게 합법화했어요? 아니, 그런 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합법했어요? 자, 동성애에 있어서는 좌파는 대체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혼까지를 하고. 이건 좌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권의 문제예요. 인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좌우의 시각차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는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있었던 거죠. 제인입니다. 인권의 문제는 좌우파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내가 그래서 좌파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동의를 얻어내면 좌파도. 신불리도 한 말씀 좀만 드릴게요. 마무리 지을게요. 네. 우파의 가치라고 하면서 스트롱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롱맨이 영어권에서 어떻게 써있는지 알죠? 딕테이터입니다. 독재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쓰세요? 그런 의미가 그게 아니라. 우파 가치입니까?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독재가 우파 가치예요? 아니 독재하겠다고 하면서 출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스트롱맨이라는 용어를 왜 써요? 아니 지금 강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아니 스트롱맨이 여법이 위키디피아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독재자예요. 아니 콩글리시. 구미 정치권에서의 그런 스트롱맨이 아니라. 근데 실제로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스트롱맨 얘기하면서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응징하겠다.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실 박근혜 정부가 보수 우파에서 반대했던 게 아니라 4년 동안 국민들을 너무 괴롭힌 거예요. 고초를 겪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과 반대되는 사람들 블랙리스트 만들어 놓고 탄압한 거예요. 근데 지금 홍준표 후보께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박근혜 정권 한 2배, 3배 국민들을 괴롭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랑 뜻이 맞지 않으면 다 잡하고. 스트롱맨입니다. 스트롱맨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법에 따라 하겠다고 해요. 법치로 하겠다고 하는데 제인 같은 경우는 대청소하겠다, 청산하겠다 하면서 그거를 촛불의 힘으로 하겠대요. 그건 민중혁명이고 여기는 법치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뭘로 법치로 하겠다는 거예요? 승민입니다. 법에 따라서 우파가 응징하겠다는 게. 네. 승민입니다. 아니 저는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스트롱맨이나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이 우파 가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좀 가소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인이 박수 저 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가치 집단이 아닙니다. 결코. 굉장히 수구적인 권력만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데 보수를 바른정당이 다시 재편하고 바로 스트롱맨의 그 후한무치한 뻔뻔스러움이 이게 전부 다 확산이 된 것 같아요. 그 당에 계신 분들한테. 이거에 대한 대답을 이거는 힘내라 좀 신불리 이걸로 곤란하고요. 대신하겠습니다. 스트롱맨이 힘 안 주셔도 힘 열심히 내고 제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분위기 시킬 겸. 힘나라 신불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론조사를 잘 보면요. 우리 이 제인의 지지율이 빠져서 심한 신불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좀 빠져서 가고 있기 때문에 신불리가 잘하면요. 손해가 어디서 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냥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결과를 보자고요. 저희는 아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좌파 전체의 기반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은 환영할 일이라고 봐요. 네. 저는 좋게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셔야지 신불리가 잘한다고 해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빠질 거다? 그건 전혀 결과를 한번 아니 보자고요. 신불리가 8%로 치고 올라갈 때 그때 문재인 후보가 40% 박스권을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지율의 대부분이 20대 이때까지 투표를 하지 않았던 무당층들이 상당히 정의당으로 좀 새로운 변화를 갈구하면서 결집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문재인 옆에 홍준표, 문재인 옆에 안철수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문재인 옆에 신불리 이렇게 있는 게 훨씬 더 보기도 좋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훨씬 이롭다라고 판단하고 계실 거예요. 스트롱맨입니다. 근데 좀 그래도 우리가 힘내라 몇 번을 말씀드리면 한 번쯤은 빈말이라도 고맙다라고 한 번 얘기라도 하셔야지 그래. 아니 근데 잘했습니다. 아니 제인한테 그 아까 동성애 얘기하는 거 그럼 입장이 뭐예요? 뭔 입장이 뭐예요? 동성애 관련된. 동성애에 대해서 입장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이게 뭐 물어보는 법으로 거예요. 금지되어 있습니까? 합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차별해야 됩니까? 아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뜻을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는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입장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입장이 여기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입장 자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네. 동성애에 대해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입장인 그걸 거. 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찬반을 왜 물어보세요? 아니 찬반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입장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답하고 있잖아요. 인권에 찬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에 찬성하는 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답할 문제가 아니다. 아니 그 안철수 후보의 논리로 지금 다 대답을 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 말씀드렸잖아. 뭐라고? 안철수 후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얘기를 동성애 문제는 그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럼 안철수 후보 입장하고 똑같네. 있는 거를 어떻게 그걸 부정을 합니까? 아니 그걸 왜 물어봐요 도대체? 아니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면 제가 물어볼게요. 입장 뭐세요? 안철수 후보 입장. 그러니까. 나야 안철수 대리이잖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궁금해요. 이미 다 얘기했어요. 아니 물어본 거야. 저희는 다 얘기했고. 자 제가 다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사드 문제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찬성 반대 반대 찬성으로 이렇게 찰스가 입장을 바꿨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이 돈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10억 달러 내놓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가 부담 안 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부담하기로 약정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보보좌관이 재협상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돈 내놓으라고 미국 트럼프도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안보보좌관은 재협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찰스한테 묻습니까? 찰스에게 묻습니다. 찰스가 답변한다. 네. 아니 재협상하자면 정책을 물어봐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정책이에요. 그것도 정책이 가족법 이게 가족법 아니 진짜로 혼인제도에 관한 정책이에요. 그걸 정책에 동성애와 동성혼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연결된 문제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근데 사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그러니까 정책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정책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니 미국이 재협상하자고 하면 재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건 뭐 기본이고 재협상해야 되는데 당연히 받아쳐야지. 원래 계약서가 이렇게 있는데 못 준다. 아니 계약서가 있으니까 재협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계약서대로 준수하자. 당신네들 요구하는 거 못 받아들이겠다. 아니 어저께 그 국민의당 대변인께서 일단 그렇게 최대한 받아쳐야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나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하고 받아치고 줄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줄다리기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강하게 받아치고 밀어붙이냐. 그건 의지고 현실적인 협상의 과정이에요. 협상이라는 거는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사드는 무조건 배치해야 된다.
이런 전제를 갖고 협상을 하면 우리가 유리해져요, 불리해져요? 아니 근데 그 그것도 전제가 해보세요. 그 전제가 불리해져요, 유리해져요? 아니 어차피 그게 돈이 나가는 문제면 이제는 국회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그동안 입장이 좀 궁해진 거잖아요. 아니 궁해졌다기보다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또 협상하게 되면 그 상황에 맞춰서 입장을 정한다. 여기서 그게 제가 안철수 하나만 입장이에요. 한 말씀만 끝낼게요. 네. 상황에 한 말씀 아니에요. 네.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해요.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걸 기회주의라 그럽니다. 아니 기회주의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 적응한다. 그게 지휘관의 역할이고 그게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상황이라는 게 고정된 게 있을 수 없어요. 두 분이 그거를 기회주의라고 비난을 한다면 제가 사실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여쭙게요. 그 10억 달러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신불입니다. 예, 찰스에게 그 10억 달러 얘기 처음 나왔을 때 국민의당 대변인이 국가 간의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이것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될 얘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딱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면 합의 자체를 가지고 그럼 국회 비준을 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당론을 변경해서 이제 사드 문제를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인지 그랬더니 미국 그 안보 보좌관이 그거는 그 대통령이 그냥 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드 10억 달러 그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기존의 합의대로 간다. 이렇게 또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 더 위에 있지 안보 보좌관 한 말이 밑에 더 위에 있냐. 그랬더니 그건 원래 국가 간의 합의라 그건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만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안보 보좌관이 자기는 대통령 말 부인하는 거 제일 싫어하고 그리고 10억 달러 문제는 재협상 되는 순간 그건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뭐라고 했었을지라도 국민들한테 야 진짜 죄송합니다. 입장을 다시 좀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10억 달러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국회 비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을 몇 번 바꾸는 게 약간 낯간지럽기는 하시겠지만 국민들한테 그래도 국가의 한 대통령이 되시려는 분이라면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자꾸 그 상황에 대해서 미국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잠깐만. 신불리가 말은 긴데 내용은 하나도 없어. 왜 아니 그러세요? 뭐냐면 이게 돈이 들어가는 조약은 헌법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걸 해석은 그 헌법 해석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 우리 당 대변인이 얘기한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럼 이면 합의라고 하는 것이 돈에 대한 얘기잖아요. 원래 돈 얘기 없이 미군이 지금 무상 배치하겠다고 했다가 이면 합의 그러니까 돈 얘기가 있는 고 이면 합의라면 당연히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고 지금 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 거는 이면 합의는 없었고 트럼프가 그냥 막 던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10억 달러를 주고서라도 그거 사올 거냐. 국민의당 입장이 그거냐. 그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보고 국회의 뜻에 따라. 아니 국회의 일원이 그럼 어떤 판단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답을 하셔야죠 국민들한테. 국회의 뜻에 따라. 거기 있는 30명 국회의원들은 가장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중계 좀 하고 분위기를. 지금 토론 과정에 5분 모두 흥분해서 삿대질을 하고 있고요. 아니 삿대질 안 했어요. 왜 그래?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요. 자 스트롱맨. 네. 국회 비준 문제는 이런 거죠. 뭐 헌법에 국가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을 경우에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냐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고 그게 이제 또 각 당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금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얘기가 지금 10억 달러 부분은 우리가 지금 보니까 트럼프의 특유의 원래는 대통령이 당연히 더 높죠. 근데 트럼프가 한번 이렇게 질러보고 그게 왜 그러냐. 다음 협상을 위한.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이게 한국의 미국의 비우호적이고 이 좌파적인 그런 정부가 들어설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길들이기 작업에 들어간 거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저는 제인한테 좀 이런 느낀 게 지난번 TV 토론에서 만약에 미국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장을.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우리 안보상에 큰 문제 아니냐. 이거 그렇다고 안 들여올 수도 없는 거고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내 의견은 이렇다. 여기 후보들 의견 좀 얘기해 보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잘 됐다, 고소하다 이런 식으로 거 봐라 이런 식으로 저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10억 달러 해도 저기 할래? 아니면 도로 내가 저 신불리는 도로 가져가라고 하겠다. 이거는 대통령 하겠다는 분들이 그래 10억 달러 주고도 사와야 되냐? 나는 10억 달러 달라고 하면 도로 가져가라고 하겠다. 이거는 아니다.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국민들이 야, 저 사람들 진짜 대통령 할 사람들 맞아? 저 사람들한테 안보 맡겨놓을 수 있겠어? 역시 홍 트럼프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제인입니다. 이 문제 답변하고요. 답변하고요. 뭐 어떻게 대답을 한들 좋게 보였겠습니까? 제인이 어떻게 대답한들 좋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태도의 문제를 얘기하면요. 사실 TV 토론하면 내내 팔짱 끼고 토론하는 자세는요. 우리가 국회의원 토론에 나가도 금기 사항입니다. 대선 후보가 상대 후보한테 팔짱 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 한번 지적해 보셨어요? 팔짱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대고 하는 건 중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한 건 아니죠. 이게 팔짱 아니고 어다르다고. 다 팔짱이라고 봐요. 앞에 테이블에 이렇게 한 거는 팔짱 꼈다고 안 합니다. 그건 팔짱이라고 보죠. 기대한 거지. 그건 팔짱이라고 합니다. TV 토론 많이 해보셨으면 알 거 아니에요.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이 폭스뉴스 선대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이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 기존 협정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었다. 내가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존 협정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대통령의 말이 틀린 게 거니까. 미국이 대통령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준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면 폴리티컬 레토릭이잖아요. 아니 재협상에서 국내 정치용 레토릭과 그걸 엄연히 맺어진 협정서와는 다른 거잖아요. 국내 정치용에 했다는 말은 김관진 안보실장과 얘기였고 오늘 아침 뉴스 나온 거는 이걸 다시 뒤집는 얘기를 한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니 김관진 안보실장이 얘기한 부분은 안 믿고 우리 문제가 지금 그거예요. 우리 정부가 하는 얘기는 안 믿고 안 믿는 게 아니라 서로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보 문제를 아니 저 승민입니다. 그렇잖아요.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했던 미국 언론들, 그 미국의 정치인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100% 지지하잖아요. 이런 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다. 100% 지지 안 하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무조건 들어오자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래서 미국이 재협상을 해서 10억 달러 요구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는 스트롱맨이 얘기했듯이 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아까 뭐 제가 승민에 시간 없으니까 답을 짧게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권하면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니 이렇잖아요. 예전에도 트럼프가 그렇게 전제를 달았나요? 부터 해가지고 아니죠. 그러니까 왜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가에 대한 의도를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좌파 정권에 들었을까봐. 그러니까 기성전 좌파군요. 아니 아까 시간이 얘기한 거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은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국익입니다. 국익에 따라서 당연하죠. 사드를 그렇게 강매하는데 벌 필요도 없는 거. 그거보다 더 큰 국익 위협이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더 큰 국익 위협이기 때문에. 북핵을 사드로 못 막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일부러도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죠. 네, 승민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민 발언하고 각자 한 번씩. 네, 유승민 후보야말로 미스터 사드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사드 문제에 관한 한 아주 제일 먼저 주장하면서 계속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는데요. 지금 사드 배치하고 관련돼서 이 네 당 후보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유한국당의 친박 세력들은 사드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도 시작할 당시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승민 후보로 하여금 얘기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던 걸로 시작이 됐는데 마치 지금은 제일 앞장서서 그걸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제가 참 기가 좀 막히고요. 하여튼 사드 배치에 관한 한 지금 그 트럼프 얘기한 걸 제가 원문을 봤는데 공식적으로 이걸 요구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니고 제가 보기엔 돌발적인 그 트럼프 특유의 돌발적인 발언이었거나 아니면 돌발 발언을 가장한 고도의 뭔가 전략이 밑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최초로 오는 사드에 대해서 10억 달러 줄 필요 없습니다. 재협상 하자고 하면 테이블에 앉죠.
안 주면 됩니다. 안 주는 걸로 협상하면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배짱이나 깡을 가진 사람은 유승민 후보밖에 없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 후보가 30초 정도 사드에 대한 발언을 하시든 아니면 우리 당은 어떻게 할 거라는 발언을 하시든 한 30초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제인입니다. 일주일에 다시 봐야 돼요, 여기서. 예. 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국정원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종일관 일관성을 갖춰가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답을 갖고 있는 후보가 누군지 판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후보에게 과연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있는지 강경 일변도로만 가는 후보에게 국정을 맡길 수 있는지 그 판단을 해 주십사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트롱맨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안전 이상의 국익은 없습니다. 최고의 국익은 국가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누가 가장 서민적인 정책과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까? 신용불량자 문제, 담배값 문제, 유류세 문제, 기초노령연금 문제, 김영란법 문제, 통신비 인하 문제 등 서민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는 진짜 서민 대통령 후보, 우리 스트롱맨 홍준표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언제까지 진보 보수 또 좌파 우파로 갈려서 가야 되는지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람이나 세력 대신에 정말로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는 안철수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4년 전에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에게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양보했습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네, 승민입니다. 지금 운동장이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우리 정치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코도 순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으려면 보수 쪽에서는 최소한 부패, 수구, 낡은, 그다음에 기득권을 몽땅 다 그저 안고 가려는 이 국정농단 세력까지도 안고 가려는 이 홍준표 후보 결코 안 됩니다. 정말 참신하고 깨끗한 능력 있으면서 정말 17년 정치하면서 작은 부패 스캔들 하나 없었던 깨끗한 후보, 그다음에 여당 의원 시절에도 정말 서슬퍼런 불의의 권력 앞에서 안 되는 건 안 된다. 할 말 다 했더니 용감하고 정의로운, 능력 있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이 유승민 후보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고 대한민국 코 순항하는데, 온갖 파고 헤치고 순항하는데 정말 필요한 그런 지도자다 하는 거를 꼭 인식하셔서 여러분이 던지는 이 표가 이 사표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이 투자 다 하는 점을 꼭 유념하셔서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네, 신불립니다. 저는 좀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노동절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오늘은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유급 휴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회사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분들은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일 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잘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심상정은 빨간 날 공휴일은 모든 노동자들의 휴일로 만들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사실 공휴일도 못 쉽니다. 비정규직도 차별 없이 우리 너무 오래 장시간 일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쉴 땐 쉬고 일할 땐 일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이 당당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희 전략본부 부본부장, 송영길 수석대변인, 김경진 선대위 홍보본부장, 진수희 총괄 선대 본부장, 이정민 선대위 전략기획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꿈은 영원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전합니다. 노무현 재단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1688-0523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2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오늘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안철수 국민당 후보가 제안하고 김종인 전 대표가 수락한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회 과연 판세를 흔들 수 있을지 김종인 전 대표의 측근으로 최근 국민의당에 입당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차차선의 후보라고 표현하면서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차차선이라고 한 것은 뭐 차차선이라도 꼭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겠죠. 어느 얘기를 할 때 뭐 최선의 후보가 없으면 차선을 뽑고 아니면 그렇죠. 그 다음을 뽑아야 된다 이런 원칙을 얘기한 거고 다르게 말하면은 뽑히지 않아야 될 후보는 차선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차선을 뽑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차차선의 표현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결국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 현실적으로 그 두 분을 놓고 보면은 나라를 좀 더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좀 엇갈리는데 차기 정부 준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하시면서 네네. 사실상의 차기 내각 조각권을 가지는 것으로 김종인 전 대표는 이해하고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안철수 후보 측은 그건 아니라고, 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누가 그건 아니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 측이라고만 보도돼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네.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얘기가 네. 정리하자면 김종인 전 대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통상의 준비 인수위원회를 거쳐서 강요를 선발하는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5월 10일 아침에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공동정부에 참여하는 정파가 어디일지, 또 참여한다면 몇 명씩 참여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얼개를 준비해놨다가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안을 제시를 하면은 선택하는 것은 당선자의 몫이니까요. 그래서 뭐 전권을 부여받았다. 선발과 준비의 전권은 받았었지만, 최종 선택은 당선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 내각을 준비하는 역할까지가 김종인 전 대표의 역할이고 거기서 결국 최종적으로 임명하거나 말거나는 안철수 후보의 역할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당선된 사람의 역할이죠. 예, 그리고 당선자도 없잖아요. 이번에는 바로 대통령이죠. 예, 그렇죠. 바로 선거 결과가 나오면 바로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인데. 네네. 그러니까 바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니 그렇죠. 그 준비 과정에 권한을 갖는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조각권을 가진다고 말씀하신 김종인 전 대표의 이야기가 맞다고 이해해야 되는 거네요? 두 가지 어느 쪽이 더 맞냐? 그건 아니다라는 쪽과 갖고 있다라는 쪽이 어느 쪽이 더 맞냐고 그러면 후자가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서로 다른 보도가 나와서 애매모호한 것이 김종인 전 대표는 홍준표 후보도 사실은 조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은 홍준표 후보는 아니다. 이것도 좀 정리해 주시면요. 이거는 제가 현장에 있었고 맥락을 파악을 해봤으니까 가장 정확하게 알 텐데 간략하게 설명은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기자 간담회 과정에서 기자가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연대의 대상입니까? 라고 물었고요. 네. 김종인 대표는 그래 자유한국당 안에도 탄핵에 찬성한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 당을 연대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어떤 기자가
최근에 홍준표 후보를 만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라고 하는 별도의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 대표께서 누가 개인적으로 만난 일을 내가 말해야 되나? 라고 말한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들이 경기도 지역 유세를 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한테 가서 김종인 대표가 홍준표 후보도 다음 정부의 연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고요. 저는 그분을 사퇴하라고 했고 연대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놓고 김종인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의견 차가 있다 이렇게 보도하는 건 전제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기자들이 과장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과장한 게 아니라 맥락을 잘못 전달했다. 억지로 깨맞춘 거죠. 예. 홍준표 후보 이외에도 자유한국당 중에서도 탄핵에 반대한 분들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아니, 이것은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 국면이라는 게 대단히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탄핵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보냐 보수냐 정책의 어떤 당이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경계가 상당히 모호한 정치 구조 변동기고 그래서 이런 대선 국면에서 가장 굵은 경계선이 결국은 탄핵에 찬성을 했느냐 반대를 했느냐 이런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의 인식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새 정부가 출범을 한다면은 탄핵에 찬성을 해서 이번 대선이 있게 만든 세력은 모두 힘을 합쳐서 탄핵으로 인해서 생긴 나라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같이 극복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인식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제 1분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네네. 근본적인 질문 한 가지만 드리자면 원래 이제 정치 세력이 집권해서 국정 운영을 잘했으면 다시 기회를 받아서 연장을 하고 못했으면 이제 선거 심판받고 정부 교체가 되고 그런 건데 지금 이제 김종인 전 대표의 구상을 보자면 탄핵에 반대하지만 않았다면 각 당에서 일부씩 김종인 전 대표가 정하는 기준으로 속관해서 다음 정권에 장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고 다음 정권에 일부를 맡길 수도 있다. 이런 구상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걸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소수 정파가 여당이 되는 현실이 100%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안보적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다 보면은 누구를 배제한다는 배제의 범위를 최소화하지 않으면은 구성이 안 된다. 이런 걸 현실의 인식 속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논란이 되기도 하고 더 뉴스가 나올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었습니다. 저는 김원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